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우리 증시가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3거래일째 상승하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여전히 1,370원대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지난 일주일간 약 3,500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공정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가전과 자동차, 조선업종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도 우려됩니다. 2년 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데 이어 오늘은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를 비롯한 이른바 K 콘텐츠 관련 주식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새마을금고 한 지점이 고객 돈을 무단 인출했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2%대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낸 우리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연휴 기간 좀 호재들이 많았는지 오늘 굉장히 장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5% 올라 58,100원에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95,000원에 근접을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난 9일 55,6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도 장중 55,7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55,000원 부근을 좀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두 종목을 모두 담았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인플레 완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고 미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이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그 반사이익을 우리 반도체 기업이 볼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미국이 우방국 기업에도 비슷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이번 규제가 주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뭐 일본이나 네덜란드 쪽이 좀 타격을 받을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6만 전자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제 95,000원을 이제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전망은 여전히 이제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D램과 랜드 플래시의 현물가가 내년 초까지 좀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는 지나야 좀 재고 수준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D램은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도 연말에는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버 DDR5의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반도체 하강 국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활동이 좀 자유로워졌다는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조용했던 이 굵직한 M&A 소식도 좀 전해질 것이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고 전쟁이고 다 떠나서 사실 오늘은 이 소식에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6관왕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2022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이제 공개가 된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인 이제 버키 스튜디오가 장중 12%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2%대 이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제작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024년 하반기쯤에 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넷플릭스 드라마인 이제 수리남이 이제 지난 이제 9월 9일에 공개가 됐는데 네. 상당히 재밌던데요. 벌써 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일단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이제 글로벌에서 6위, 우리나라에서 6위, 그리고 미국에선 7위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이 수리남 제작사의 지분을 보유한 콘텐트리 중앙이 오늘 장중에 9%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버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당시에 2달간 무려 4배나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미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미국 FDA로부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신약 롤론티스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국내 제약 기업이 개발한 항암 분야에서는 이번에 이제 FDA 승인 받은 게 최초인데요. 롤론티스는 이 호중구 감소증을 이제 좀 치료하는 그런 제약 이제 치료제인데 지난 2012년에 미국 스펙트럼사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2021년 3월에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하면서 국내 이제 신약으로 33억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네. 이제 9월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호중구 감소증은 미국 내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한미약품은 이 현지 영업 권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상업 기술료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 수천억 원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도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HLB는 올해 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는 선양 낭성암을 적응증으로 신약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간암에 대해서 신약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FDA 심사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을 하면 실제 허가까지는 좀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겠고요. 한편 HLB는 이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과 우리나라에도 이 간암을 적응증으로 해서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내일 일정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9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전년 대비 8.0% 정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0.1% 감소한 건데 일단은 뭐 6월과 7월에 비해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좀 물가가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좀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그래도 연준 의원들의 좀 발언에서 조금 이제 어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CPI가 전년비 수치이고 지난해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 10월부터 수치상으로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국제유가도 3거래일째 다시 오르는 중이고 연말에 더 뛸 거라고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더 멀어 보입니다.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그 90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총괄 책임자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차기 책임자 인선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지 또 제대로 된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과연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21%, 2300선까지 밀리는 급격한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이어 바로 세계 2위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도 잠정 수익률 마이너스 8%, 77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상당하지만 마이너스 14% 손실을 입은 노르웨이 연기금과 마이너스 11%의 네덜란드 연기금, 미국 헬퍼스를 감안하면 벤치마크인 주가지수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안효준 현 CIO가 취임한 2018년부터 중기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대신 해외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연 10%, 하락장인 올해에도 손실폭을 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만 9% 올라 해외 투자 자산의 평가 손익을 끌어올렸는데
하반기 시장이 안정되면서 하락폭을 마이너스 4%까지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 등 각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기금 수익률을 회복시켜야 할 CIO는 임기 만료로 후임 인선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CIO인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산운용사와 금융그룹을 이끈 경험과 연 10%대 운영 성과 덕에 4년간 기금운용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대체할 새 CIO를 선임하려면 통상 2달 전 인선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맡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취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30여 년 만에 세계 2위의 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임에 성공한 CIO는 지금까지 단 2명뿐입니다. 국내외 투자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후임 CIO를 미리 뽑아 승계하고 컨트롤 타워인 CIO의 연임 제한이 없는 해외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률 회복뿐 아니라 기업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 소송의 수탁위원회 이관 문제 등 산적한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정부가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맡을 컨트롤 타워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올 상반기 국민연금은 손실은 봤지만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올 들어 지분을 늘린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1위가 제약바이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편입하거나 지분을 늘린 종목 10개 중 3개가 이 제약바이오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고 왜 늘어난 건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와중에서도 늘어난 종목이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 올해 들어 이제 새로 편입한 종목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국민연금은 올해 대규모 행정 사태를 겪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 레고캠 바이오, 한미사이언스 등 6개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편입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지분에서 가장 많이 늘린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이 꼽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을 종전 8.86%에서 20.06%로 무려 2배 이상 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이제 11%포인트 넘게 늘렸습니다. 인터로조와 대웅제약, ST팜의 경우 2%포인트 이상 추가로 늘렸고 덴티움, 셀트리온, 파마리서치 등도 1%포인트 이상 더 사들였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올릭스, 매드팩토 등 4개사는 편입에서 제외했고 유한양행, 환인제약, 동아ST 등 7개 종목의 비중은 축소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종목들인지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실적에 비해 이제 저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연초 대비 이제 국내 증시가 20%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의 주식은 이제 국민연금이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의 경우 올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2조 클럽 청신호가 켜졌지만 주가는 연초 대비 7%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이었죠. 셀트리온이 이제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럽 종양학회에서 양호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바스틴과 비교해 이제 생존 분석 지표와 안정성에서 유사성을 확인했습니다. 연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의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양호한 실적에 이제 신규 제품의 기대감이 커진 점이 국민연금의 러브콜을 받은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업종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비중을 많이 늘렸다. 이게 주가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 증시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그런 지금 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약간 타격을 받았는데 네.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게 나온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이제 그런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약간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이런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의약품 정책이 바뀌면서 좀 악재다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까? 네,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중국발 악재에 초반에는 약간 흔들린 게 사실인데요. 예. 하지만 이제 먼저 이제 실적을 보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의 경우 이제 두 기업 모두 올해 2분기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매출은 30% 이상, 영업이익도 60% 넘게 급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의약품 정책이 이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건데, 앞서 이제 중국 정부는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해 이제 정부에서 통제하는 물량 기반 조달 정책, 즉 VBP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이제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는 이번 달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VBP 정책이 이들 기업에게 악재가 아닌 호재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네. 현재는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이제 회사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25%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국 전체 치과의 30% 수준인 국공립 병원에 한정된 정책인 만큼 이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VBP 정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중국 국공립병원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앞서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늘린 게 이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앞서 이제 증시 프리즘에서 언급됐던 이제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도 이제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은 3,164억 원으로 4억 원, 영업이익은 2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86% 증가했는데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모절탄 패밀리 등 개량 복합 신약들이 이제 꾸준히 성장했고 중국 현지 법인이 북경 한미약품의 실적도 크게 기여한 데 따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난 추석에 이제 한미약품의 바이오 의약품 신약 롤론티스가 세계 최대 이제 규모인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이처럼 양호한 실적 그리고 여기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진 점이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은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약품 건만 딱 놓고 보면 일단 국민연금의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 이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은데 물론 뭐 매수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연금의 선택을 참고해 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발 이제 긴축 우려와 유럽의 이제 경기도나 고환율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의 바이오 국산화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들이 매수하는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견조할 수 있는 만큼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장기 보유를 계획하는 투자자라면 연기금의 매수 종목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기업은 바로 포스코였을 겁니다. 태풍 흰남노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직까지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가동을 멈췄던 모든 고로는 일단 정상 가동에 들어갔지만 후공정 제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모든 고로는 정상 가동 조치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가 좀 팩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6일 이 포스코 측은 모든 이 고로의 가동을 좀 멈춘 이후에 네. 지난 10일에는 이 3고로를 가동을 했고요. 어제는 4고로와 2고로를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운영하는 고로는 모두 3기입니다. 노후화된 1고로를 폐쇄하고 현재는 2, 3, 4고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피해를 우려해서 모든 고로의 화력을 높이는 것을 멈추는 휴풍 조치를 취했지만 이 발전기가 침수 피해를 입고 정전이 되면서 일주일가량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고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좀 쇳물을 만드는 그런 소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고로라는 이름처럼 높이가 100m에 달하는 데다가 많은 양의 쇳물을 담고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고로의 운영을 멈추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고로들이 모두 다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또 끝이 아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복구 작업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고로는 정상적으로 좀 가동을 한다라고 밝혔지만 네. 이제 이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그런 생산 라인들에 대한 그런 복구 작업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공장 인근 냉천이 범람을 하면서 지하 시설에 물이 잠기는 등 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변 라인은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스코 측은 이 아변 라인의 배수 작업은 80%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동이 필요한 1 열형 공장과 또 3 후판 공장은 배수가 완료가 되면서 전원을 투입한 상태지만 이 아변 라인이 지하 시설물은 아직까지 좀 복구 중이라서 이 과정이 마무리돼야 아변 라인의 복구 계획이나 이런 가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들으면서도 착잡한 상황인데 이번 일로 포스코 측 피해 규모도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이 피해 규모는 좀 집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다만 이 포스코 측에서 좀 가동 중단 일수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은 약 일주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빠진 매출로 이 피해 금액을 좀 추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연 매출은 18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를 일 매출로 나누면은 500억 원가량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주일이니까 3,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냉연이나 후판을 만드는 이 후공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걸린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후공정에 해당하는 이 아변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이 조금 더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냉연이나 후판을 통해서 만든 이 아변 공정 제품을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데에도 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가동 중단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연쇄적인 피해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강을 주로 쓰는 고객사라고 한다면 자동차 그리고 뭐 조선업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경우에는 이번 피해로 인해서 연쇄 타격으로 좀 이렇게 가지는 않을지 입을지는 않을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 아변 라인에서는 이 가전용과 또 자동차 강판 등으로 쓰이는 냉연 도금 제품이 생산이 되거나 이 선박에 반드시 필요한 후판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의 아변 라인은 아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속도가 문제인데 그나마 빠르게 좀 진행 중인 후판 아변 라인이 10월 중 가동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여러 아변 라인들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공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에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와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각각 후판과 냉연 제품을 포스코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 STS라고 불리는 경우에는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포스코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쓰이는 자동차 머플러나 가전용 스테인 제품 등은 즉각적인 그런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오늘부터 이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유 중인 재고를 신속하게 출하해서 고객사 수급 안정화에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하고 고객사의 긴급재는 광양제철소에서 우선 대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뭐 이런 상황에 더해서 앞서서는 지주사 소재지 변경 이슈로 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고 이번 태풍 피해도 그렇고 고로가 중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10mm 굉장히 좀 많은 비를 한순간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포항제철소의 그 고로 가동 중단은 어찌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기상청에서 이미 이 흰남노에 대한 경고를 사전에 좀 수차례 해왔고 또 과거 태풍 매미나 차바와 같은 그런 좀 흰남노가 유사한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봤을 때에도 고로 가동을 모두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포스코 측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이 포스코의 수장인 최정우 회장이 그 안전관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노후시설 개선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49년 만에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초래된 만큼 조금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조금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롯데 칠성 음료가 소주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최근에 제로 탄산 음료 열풍을 이 소주에도 적용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략에 나서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제품과 주가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롯데 칠성 음료 신제품을 내놓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요? 맞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14일 신제품 처음처럼 세로를 공개합니다. 네. 2006년 출시된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인데요. 지난 2월과 4월에 처음처럼의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건데 연이은 올해 사업 전략 중 소주 경쟁력 강화의 최종 단계인 셈입니다. 예. 그동안 신제품이 없었다는 말에 수나리나 별빛 청아, 대장부 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희석식 소주에 한해서 신제품인 겁니다. 예. 우리나라 주세법상 수나리는 리큐어, 별빛 청아는 청주로 분류되고요. 예. 대장부는 같은 소주 제품이긴 하지만 증류식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이사이 다른 종류의 신제품이나 뭐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있었지만 희석식 소주로는 처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증류식과 희석식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주가 증류 방식으로 만듭니다. 네. 이 쌀이나 보리 등의 곡물로 술을 담가서 익힌 다음에 끓이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네. 소주의 한자 역시 불사를 소자를 쓰죠. 술을 끓이면 물보다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는데 이를 모으면 증류식 소주가 됩니다. 네. 이 과정을 한두 번 반복하다 보니 원료 맛이 많이 남아있는 게 강점이고요. 하지만 재료에 비해서 얻어지는 양이 적은 건 단점입니다. 때문에 등장한 게 희석식 소주인데요. 예. 일단 쌀보다 값싼 농작물을 재료로 쓰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끓여서 에탄올 함량이 95%가 넘는 주정을 얻어냅니다. 이 주정을 가져다가 마시기에 적당하도록 물을 타서 농도를 낮추면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초록병 소주가 됩니다. 여러 번 끓이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풍미는 대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첨가물을 넣는데요. 단맛을 나는 액상과당이 대표적인데 새로는 이걸 뺐다고 합니다. 단맛을 뺐다. 그럼 소주에 과당이 들어가는 걸로 따지면 좀 이색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단맛이 없는 소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단맛이 아예 빠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 이 대신에 선택한 게 대체 식품이 있는데 네. 에리스리톨이라는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설탕 대체제인데요. 설탕과 가장 유사한 맛을 내는 데다 열량과 혈당 지수가 모두 0에 가까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기존 소주보다 칼로리도 낮다고 하죠. 그러니까 단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설탕이 없다의 측면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탕을 넣지 않았다, 당을 넣지 않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음주 문화인 헬시 플레저, 즉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자는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입니다. 네. 소주 소비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신제품을 공개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게 롯데 칠성이 이미 제로 탄산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제로 시리즈를 그러니까 주류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네요. 맞습니다. 올해 롯데 칠성 음료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진출 1년 만의 성과인데요. 예. 이전까지는 사실상 코카콜라의 동무대였죠. LG 생활건강이 2017년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를 통해서 코카콜라 제로 슈거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롯데 칠성은 지난해 2월 칠성 사이다 제로와 펩시 제로 등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출시 직후 롯데 칠성 음료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시장 우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전체 탄산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음료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적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성과가 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류 사업을 그럼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짚어볼게요. 소주 신제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업계 1위인 하이트 진로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롯데 칠성의 사업 부분은 크게 음료 사업과 주류 사업으로 나뉩니다. 올해 상반기 비중, 매출 비중은 7대 3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예. 2017년 이후 영업 적자를 계속해왔던 주류 부분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하이트 진로의 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이트 진로와 롯데 칠성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각각 60%와 14% 수준입니다. 기존 희석식 소주 중심에서 박재범 소주로 알려진 원소주나 예. 편의점 CU의 빛 등 증류 제품으로 지금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진 만큼 신제품을 내놔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게 롯데 칠성 음료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처음처럼 출시 이후 롯데 칠성의 소주 점유율은 20%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의 신선함이 떨어지고 일본 불매 운동에 휩쓸리면서 영향력을 다소 내줬는데요.
그 사이 진로 이즈백의 성공은 롯데칠성과 1위 하이트진로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많이 다뤄본 사안이긴 하지만 요즘에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더라도 뭐 주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말 무한 경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주가 전망은 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소주 신제품에 달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판매 성과는 물론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게 증권가 분석인데요. 네. 키움증권은 오는 4분기 중에 월별 판매량 변화가 향후 점유율 반향성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롯데칠성 음료 주가는 9월 초 바닥을 찍고 반등세에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반기 양호한 영업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주류 부분의 실적이 회복되는 가운데 음료 부분의 우수한 시장 지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롯데칠성 음료에게 소주 사업 아픈 손가락으로 분류가 되던 분야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이 그간의 아픔을 싹 씻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직원이 고객 돈을 몰래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았던 사실, 앞서 저희 한국경제TV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 측은 피해자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예금 인출 절차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으로 고객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진해의 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해당 재판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금 인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원이었던 김 씨가 피해자 고 씨의 예금을 몰래 인출할 당시 예금주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는 게 새마을금고의 주장인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갖고 예금을 인출했는데도 본인 확인 의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피해자 고 씨가 보유했던 약 1,000만 원의 예금을 2013년 새마을금고 직원인 김 씨가 임의로 해지했는데 김 씨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좌에 입금 내역이 찍히도록 고 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잘못 보냈다며 되돌려받은 것을 놓고 새마을금고는 피해자 고 씨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으니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건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직원이었던 김 씨가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새마을금고를 퇴직한 후 아직 근무하는 것처럼 사칭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새마을금고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새마을금고 내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니 한계가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직도 새마을금고 측의 배상 관련 답변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고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 재정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나랏빚 증가를 줄이겠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강력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가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이민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재정 준칙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3%, 2%, 60%입니다. 먼저 3%는 나라 살림을 파악하는 기준 중 하나인 관리재정 수지 적자에 대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로 1차 한도입니다. 이를 마이너스 3% 내에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는 2차 한도입니다. 재정 건전화 노력에도 국가 채무 즉 GDP 대비 나라빚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 2차 한도 기준으로 내려잡아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능한 2차 한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을 5% 내외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또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 빚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100조 원씩 늘어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9개 OECD 국가 중에 튀르키예와 한국만이 재정 준칙 도입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준칙을 법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안을 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강력한 재정 준칙에서 중요한 사안은 3%, 2%, 60% 등 재정관리 기준을 단순화한다는 점과 이를 명료하게 시행하기 위한 법제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재정 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정 준칙 도입의 의미가 뭔지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미정 기자, 정부가 나라 살림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면서 법제화까지 나선 건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재정 준칙의 이제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재정 준칙이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나와야 합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 시대를 연 데 이어서 내년에는 110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 나라 빚이 폭증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라도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조도 쌓이는 나라 살림 적자에 대해 재정 준칙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정부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 50% 수준에서 2070년에는 192%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제 쌍둥이 재정 적자 우려까지 나오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내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런 재정 건전성을 지켜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앞서 보시다시피 이번 재정 준칙은 한 해에 발생하는 정부 재정 적자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GDP 대비 이제 재정 적자의 기준을 2년 전에는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지금은 관리 재정 수지를 쓰기로 한 게 다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보자면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 재정 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 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인데요. 때문에 관리 재정 수지는 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존 정부와는 통합 재정 수지를 쓰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실제 규모보다 작아 보이는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통합 재정 수지로 활용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020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3.7%, 2021년은 마이너스 1.5%,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마이너스 3.3%였는데요. 이걸 다시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마이너스 5.8, 2021년 마이너스 4.4, 올해는 마이너스 5.1%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관리재정 수지로 본 이제 나라 살림 가계부는 최악의 적자인데요. 관리재정 수지는 2008년 11조 7천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요. 이명박 정부에는 약 99조 원, 박근혜 정부 때 111조 원으로 이제 늘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적자 규모가 약 340조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이 폭증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건전재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적나라하게 나라 살림의 속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사실 그 덕에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 면에서 피해가 적기도 했죠. 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기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나도 이제 GDP가 그만큼 따라 올라준다면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가 필요할 때 돈을 더 써야지 무조건 안 쓰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정 준칙의 예외 조항이 또 많다 보니까 정부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돈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 준칙에는 대규모 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2020년에 마련된 것과 이제 다른 점인데요. 근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예외 조항이 이제 추경 요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에서 추경을 결정한다면 재정 준칙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10번이나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정 준칙도 예외를 자주 둬서 결국 법으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 준칙 방안보다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예외 사유가 소멸한 후 편성하는 본 예산부터는 재정 준칙을 즉시 적용하도록 해서 최대한 준칙을 지키겠다고 했고요. 또 재정 운영을 다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발표된 사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입니다. SOC 건설이라든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좀 미리 따져보는 제도인데 이걸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재정 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담아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도 재정 준칙 마련에 당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실제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재정 준칙안은 구속력이 낮아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또 재정 준칙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예산을 늘리는데 이 재정 준칙이 족쇄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는 예타와 관련해서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해서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이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SOC 사업이라도 지역에 좀 과감히 시행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게 자칫 수도권 집중화를 더 유발시키는 게 아닌지도 좀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 운영을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런 기조 같은데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나 어려운 시점에 정부 재정 역할이 중요한데 경기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지난 예산안과 때 나왔던 것처럼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로 연금이나 지방교부세 같은 의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재정 준칙 법제가 이제 감세, 이제 법인세 같은 것도 이제 줄이기로 했죠. 감세와 함께 진행되면 전체 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빼고 재량껏 쓸 수 있는 지출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의무 지출에 대한 성역 없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재정 준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우리 시장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 휴장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좀 어땠습니까? 네, 연휴 끝자락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생명공학 또 바이오 제조 관련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또 미국 내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까지 미국 자체 생산 기조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실익을 따져볼 게 너무 많은 상황인데 바이오까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쪽도 미국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겁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이 세계적인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바이오 연구 또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은 해외에 기지를 두거나 위탁 생산을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서 중국 견제 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또 그 배경에는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당시 제시됐던 이 캔서 문샷, 이 다시 말하면 암 문샷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암 문샷 프로젝트는 앞으로 25년 동안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말합니다. 2016년에 당시 암 연구를 위해서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나 투입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프로젝트 책임자 바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고요. 올해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 프로젝트를 재점화한 겁니다. 중국도 견제하고 자국 내에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중국을 견제하겠다, 2번은 자국 경제를 서포트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번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공개가 됐나요?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오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 자국 내에 바이오 생산 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만큼 지원이나 투자 대상이 미국 내에 생산하는 기업에 한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오면서요. 해외 생산 비중이 큰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련한 우려감 속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등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뭐 소폭 하락한 걸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는 기업도 있겠죠? 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암과 관련한 바이오 역량을 키워온 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렇게 5개의 기업이 꼽히는데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일라이 릴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머크, 화이자 이렇게 5개입니다. 이 기업들은 암과 관련해서 바이오 역량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건선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밤에 3.14%나 상승을 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역시도 HIV 치료제와 관련해서 분쟁을 합의했다라고 발표하면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암 관련 역량도 있고요. 또 개별 호재를 함께 살피면서 투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기차 때 이미 한번 발표된 후에 또 우려감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 행정명령도 보면 우리 기업들도 역시나 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우리 바이오 산업이 위탁 생산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이오 기업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각각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또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해서 지원이 된다면 이 위탁 생산 중인 바이오 기업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진원생명과학의 경우는 자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에 위탁 개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소식으로 진원생명과학
코스닥은 오늘 전거래일보다 6.93%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연히 미국 진출에 좀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이 SK는요, 2018년에 미국 최대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엠팩을 인수했고요. GC셀은 올해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업체인 바이오센트릭을 인수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베 시큐러스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SD 바이오센서도 관련해서 체외 진단 업체를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외교부에서도요, 행정명령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또 우리 기업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투자 수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발빠르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규모가 작은 만큼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위탁 생산 기지 위치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이번 행정명령이 이 의도를 한번 읽어본다면 또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내 선두 기업들의 매출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매출 70% 이상이 외국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만약에 중국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14일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 바이오 시장까지 미중 패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웨스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